카르타고라는 나라는 북아프리카의 농토도 갖고 있지만 무역업으로 생을 영위하던 나라인데 로마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살아남아야 되겠죠.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때 하밀카르 마르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게 됩니다. 하밀카르 마르카는요,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돌파구를 찾죠. 그리고 그곳에서 식민지 경영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28년에는요, 헤스파니아 동쪽에 새 카르타고, 카르타헤나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카르타헤나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죠? 바로 이곳에 있어요. 자, 이곳에는요, 로마 시대 광산 유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하밀카르 바르카스 시절에 발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곳에서 은광을 개발해서 부를 이루었고요.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외부랑 무역 활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제 활동을 지속했던 거고, 그러면서 로마한테 패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밀카르 바르카는 죽었고요. 그 아들 한니발이 로마한테 당한 원수를 갚게 됩니다. 한니발 바르카, 이 사람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들 중 한 명이다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주역 중 한 사람이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위대한 이는 알렉산더, 한니발, 카이사르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위대한 장군 중에 한 명으로 자기를 넣은 거죠. 그만큼 한니발이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고 역사에 길이 남았기 때문이죠. 자, 한니발, 기원전 247년 탄생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카르타헤나를 건설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경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로마를 제압하지 않고는 경제력을 다질 수가 없어요. 자, 바다에서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데 이대로 로마한테 당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해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다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지중해는 바다로 이동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배도 없고 해군력이 없어서 육지로 가기로 합니다. 이 사람은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상한 게 뭐였냐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와 그 동맹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패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패권은 이 패권자가 힘이 약하면 이 동맹시들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게 패권과 동맹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니발은 내가 가서 로마를 쳐부수면 저 동맹시들이 내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내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포함한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적진으로 가지만 그것이 온통 로마뿐이면 내가 가봐야 안 되잖아요. 적군의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코끼리라고 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병력이 있어요. 이 고대에 가끔 등장하는 건데 로마군에도 있었고 마케도니아에도 있었고 이렇게 특히 한니발이 알프스를 데리고 넘어갔던 동물이 있죠. 북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근데 이 북아프리카 코끼리는요, 멸종이 됐어요. 오늘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끼리 하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고 인도 코끼리가 있죠. 근데 인도 코끼리보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요 당시에는요, 고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코끼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하면 중앙아프리카하고 북아프리카 사이에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앙 지역 아프리카는 굉장히 거대하고요. 키가 4m, 5m 돼. 우리가 이제 사파리를 보는 것처럼 되게 거대한데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는요. 키가 2.5m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죠? 오늘날의 인도, 태국 같아서 볼 수 있는 코끼리보다 더 작아요. 고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전쟁에 쓰였던 거죠.
자, 코끼리가 역사 언제 등장하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인도를 정벌하러 갔다가 200마리 코끼리 부대를 만나면 이게 이제 인도 코끼리죠. 만나가지고 상당히 고전한 거죠. 처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가 살았던 곳은 코끼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전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아마 전쟁이 많이 이용이 됐었겠죠. 기원전 217년에는 라피아 전투에서 그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였던 프텔레마이오스가 북아프리카 코끼리를 75마리를 양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도 코끼리 200마리하고 북아프리카 코끼리 75마리가 붙었는데 201마리가 숫자도 물론 많지만 여기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죠. 내가 추정하기엔 거대한 크기와 힘에 압도되어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 코끼리가 북아프리카 코끼리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때 데리고 갔던 코끼리는 북아프리카 코끼리였다. 오늘날로 멸종했다. 자, 그래서 한니발은 카르타가 노바. 그러니까 노바는 누란 뜻입니다. 새로운 카르타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사군툼을 거쳐서 알프스를 넘고 몇 번의 전투를 거쳐가지고 로마와 싸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는 트레비아, 트라시메네오스, 기원전 216년에 칸나의 전투가 있었죠. 이렇게 싸울 동안에 한니발이 노렸던 게 뭐죠? 이탈리아에 있었던 여러 동맹시가 이탈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탈을 기대했죠. 초기에는 저기 트레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이탈을 했어요. 원래는 로마의 동맹시였다가 한니발 편에 붙어가지고 동맹이 되었는데 이탈리아 남부로 내려와서 칸나에라는 곳에서 로마를 쳐부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주변에 있는 동맹시들이 로마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벽 근처까지 가고도 로마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 성벽에서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로마 동맹시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15년 동안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는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카르타고 헤나에서 자기가 양성했던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병력의 절반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보병은 38,000, 기병은 8,000, 코끼리는 37마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프랑스 리옹 지역을 거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병력을 조달을 하죠. 병력이라는 게 남자들은 군대 가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군대 가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 7만, 8만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었어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프스를 넘다가 이렇게 코끼리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를 넘은 다음에 봤더니 보병은 2만 명, 기병은 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알프스를 못 넘겠다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병사가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코끼리는 한 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37마리 중에서 36마리 죽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축소된 병사만 알프스를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주 험했던 길이었고요. 오늘날에도 그 한니발이 어디로 넘었는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대략 두 길 정도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탈리아에 와서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을 만나서 승리하죠. 자, 전투에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한테 또 병력 조달이 가능합니다. 전투에 승리를 하면 저 사람이 강자구나 해서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병력을 보충해가지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로마 가까이에서 트라시메네 호수에서 로마군을 연달아 격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의하면 로마군은 육지에서 강력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한니발한테 로마군이 계속 깨져요.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휘자의 전술 운영 능력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군은 집정관이 사령관이잖아요. 이 집정관 임기가 1년이고 계속 교대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투 노하우 같은 것들이 안 쌓일 수도 있죠. 근데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 천재적 장수는요, 20대 후반이었는데요. 당시 워낙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날씨를 잘 활용하고 지형지물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알고 자기 병사들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니발의 천재적 전술 운영 능력이 때까지만 해도 로마를 압도를 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전투가 뭐냐면 칸나의 전투였습니다. 자, 로마 남쪽에 칸나의 벌판에서 한니발군과 로마군이 싸웠던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는 결과적으로 한니발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이 두 부대가 싸웠던 양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그림 있죠? 자, 빨간 것은 자, 로마군입니다. 로마군이 행렬로 늘어서죠. 세 줄로 서서 이렇게 있고요. 까만 거는 한니발 군대입니다. 로마군은 한 6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한니발군은 한 3만 명이었습니다. 한니발군이 훨씬 열세죠. 그리고 로마군은 중앙에 있는 저 빨간색 중무장 보병이 강력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두 집단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전투를 치르는 게 당시에 이제 싸움 방식이었는데, 자, 아래 위에는 로마군이 빨간색 사선을 그은 박스가 있죠. 이게 기병입니다. 이때 이 승패를 결정지은 건 좌우의 기병들이었습니다. 자, 두 부대가 이렇게 붙었어요. 중앙에 있는 한니발의 파란색 부대가 점차 후퇴합니다. 아무래도 로마군이 세 줄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방패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밀어붙이고 좌우에 있는 기병들은 기병끼리 붙습니다. 자, 당시에는 기병이 등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류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창 정도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들고 기병끼리 싸웁니다. 한니발군은 맨 밑에 박스가 2개, 맨 위에 박스가 하나. 로마군은 박스 하나, 박스 하나죠. 그러니까 한니발군의 기병이 훨씬 더 숫자가 더 많았고 강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로마군이 가운데를 밀어가지고 반달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니발군은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 동그란 형태로 밀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마군의 기병과 한니발군의 기병이 싸워가지고 한니발군의 기병이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나서 이 기병들이 로마군의 뒤편으로 에워싸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집단 보병 전술은요, 전면에는 아주 강해요. 앞에는 밀어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뒤입니다. 뒤에서 공격할 때는 이거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과 뒷면이 약한 게 이 집단 보병의 약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니발 군대는 보병으로 둥그렇게 막고 뒤편에서 기병이 막음으로써 로마군은 포위가 됩니다. 이거를 알렉산드로스가 했던 망치와 모루 전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칠 때 이렇게 도입 및 적용을 했죠. 망치와 모루가 뭐냐면, 자, 망치는 공격부대, 모루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보면 모루가 지키고 있고, 이게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보병입니다. 그리고 빨간 건 페르시아군이죠. 페르시아군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지휘했던 망치가 뒤로 돌아서 페르시아군의 기병을 승리한 다음에 뒤편에서 치게 되죠. 이게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았던 페르시아군을 승리로 거두었던, 이게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는데요. 이것을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은 그대로 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병이 강력할 때 이런 전술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한니발의 기병은 왜 강력했는가? 로마군에 비해서. 로마군은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기병이었습니다. 기병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지 않으면 기병이 될 수 없었죠. 근데 한니발의 기병은 누미디아, 카르타고 남쪽에 사막지대에 있었던 그 베르베르인, 아주 어릴 때부터 사막 내지는 산간에서 말을 탔던 이 사람들을 기병으로 써가지고 이탈리아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병의 능력이 로마의 기병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병끼리 싸워서 한니발 군대가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망치와 모루 전술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니발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한니발은 로마를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의 승리를 거두었던 그 망치와 머루 전술은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했던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이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지휘관의 역량, 이 가장 중요하겠죠. 처음에 어떻게 이 부대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휘관의 임기응변 능력, 이게 이제 첫 번째 지휘관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군사들의 역량 또한 중요하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배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는 적군의 패닉, 이게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 칸나의 전투에서 오른쪽에는 그림처럼 로마군이 동그랗게 돼서 앞면에는 한니발의 보병이 있고 뒷면에는 한니발의 기병이 있어서 둥그렇게 아예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6만 명 중에서 거의 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니발 군대는 1만 명도 사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도병 전술에 싸울 때는 우리가 1대1로 막 창칼로 겨루면 반 이상이 죽어요, 서로. 승리를 거두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싸우고 전술로 싸우게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로마군의 사륙이 벌어졌던 게 이 칸나의 전투였던 겁니다. 바로 지휘관의 역량, 베테랑 군사들의 역량, 여기에 다 이것이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한니발이 로마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지도로 보시면 빨간 줄이 한니발의 경로인데요.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북부 롬바르드 지역에 오죠. 쭉 와서 이탈리아를 남하를 쭉 하고요. 로마 근처까지 왔다가 로마를 공략하지 못하고 남부로 가가지고 칸나에는 남부지방에 있어요. 남부지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장 여기서 15년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근처까지 갔어요. 당시에 로마에 성벽이 있었는데요. 성벽 밑에까지 갔다가 그럼 성벽 밑에 갔다는 얘기는 로마 성벽을 에워싸고 포위를 해가지고 로마를 공격하면 되잖아요. 공성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성 장비도 없고 공성 능력도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로마의 동맹국들이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로마를 포위했는데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시가 한니발 편으로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도시들이 여전히 로마의 동맹국이니까 도시를 포위하고 막 공격하고 있을 때 뒤편에서 로마 동맹시들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시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남부지방에서 겨우겨우 로마군을 물리치는 이런 걸 해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탈리아의 동맹 도시는 피지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착각이 뭐였냐면 당시에 관행은 뭐였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였습니다. 카르타고가 그랬던 거예요. 카르타고는 패권자가 있고 나머지 도시들은 피지배자였기 때문에 한니발은 당연히 그게 로마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비록 예를 들어 나폴리란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이 도시를 지배층을 싹 없애고 피지배로 만드는 이게 피지배 관계인데 나폴리란 도시의 지배층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나폴리란 도시의 지배층을 원로원으로 끌어들이고 시민으로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는 그 시절에 있었던 관행을 바꾸고 지배 피지배자가 아니라 동맹 도시로 끈끈하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한니발이 이렇게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로마도 한니발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이탈리아에서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로마군과 싸워대죠. 그리고 한니발이라는 장수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한니발이 지휘하는 부대는 로마군이 항상 졌어요. 그러니까 한니발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이기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당시의 집정관이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절대 한니발과 1대1 대결을 하지 마라. 특히 칸나의 전투에서 그런 식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니발군의 힘만 빼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만을 추구합니다. 절대 벌판에서 회전으로 싸움을 벌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파비안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니발이라고 너무 뛰어난 리더가 적군에 있기 때문에 그 적군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규모 전투만 해가지고 한니발의 힘을 빼는
이런 전술을 구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기원전 211년이 되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한니발의 본거지로 보내가지고 거기를 공격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스키피오를 다시 한니발의 진짜 본거지인 아프리카로 원정을 보내게 되니까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기원전 202년에 자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였어요. 자, 맨 앞에 있는 푸블리우스는 이름이고요. 본인의 이름이고요. 코르넬리우스는 시족 이름이고요. 스키피오는 가족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성이죠.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 시족의 스키피오 집안의 푸블리우스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죠.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뭐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게르마니아를 정복했던 사람. 이렇게 이제 아주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공화정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요 스키피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프리카누스로 붙이게 된 건데 그 이유가 아프리카를 정복했기 때문인데 아프리카라는 것은 바로 카르타고가 있던 그곳이죠.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요 20대 시절에 칸나의 전투에서 그 6만 명 중 5만 명이 사망을 하고 1만 명이 사람을 따랐잖아요. 그 1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계속 절치부심 실력을 쌓았죠. 그러다가 파비우스가 부대를 편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여기 지도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 피사에서 마르세유를 거쳐서 카르타고 노바로 공격을 합니다. 한니발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안방을 공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방을 지키고 있었던 한니발의 동생 마구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스키피오가 이베리아 반도에 가가지고 세우기 시작한 도시가 이탈리카인데요. 오늘날의 세비야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그 도시의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죠. 여기 원형 경기장도 있고 뭐 반원형 극장도 있고 한데 여기 도시를 건설하고 나중에 여기 그 퇴역병들 제대하는 군인들을 여기다가 이제 살게 하죠. 나중에 그 이탈리카에서 황제들이 탄생을 합니다. 황제란 것은 이탈리아, 로마 또는 이탈리아 주로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 오현제 시대에 아주 이름난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하고 그 아들이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이탈리아카에서 탄생을 하죠. 그 첫 속주 출신 황제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이쪽에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곳이 로마의 도시로 유명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아예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카르타고의 뒤편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여기서 카르타고를 공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던 한니발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 원래 본국이 저렇게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이탈리아에서 머물러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철수를 해가지고 북아프리카에 상륙을 했고 결국은 스키피오와 한니발이 자마란 곳에서 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벌판에 두 부대가 대열을 갖춘 다음에 싸우는 것을 회전이라고 그래요. 고대에는 이런 회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부대를 정비한 다음에 싸움 시작해요. 뭐 이게 이제 회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빨간색은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고요. 좌우에 기병들이 있죠. 여기 파란색은 카르타고 한니발의 부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요, 칸나의 전투와 좀 기병이 달라졌죠. 기병이 로마가 3개고 한니발이 2개고요. 한니발 앞에 까만 게 있죠. 까만 게 5개 있죠. 이게 코끼리예요. 코끼리 부대가 쭉 늘어섰던 겁니다. 한니발은 맨 앞에 코끼리를 세우고 뒤에 중무장 보병을 세우고 좌우에 기병을 세우는 전형적인 회전의 모습을 했죠. 이쪽에 로마군은 3줄로 3열로 이 중대를 쭉 형성을 하고 좌우에 기병을 편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회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죠. 오른쪽으로 갔더니 싸움이 시작되니까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가 맨 먼저 공격을 합니다.
막 전진하죠. 자, 이것을 스키피오는 알고 있었어요. 저쪽에 코끼리 부대가 있다. 그럼 코끼리 부대와 그냥 보병이 붙으면 코끼리가 세기 때문에 여기에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를 비웠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지나가도록. 코끼리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 좌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그냥 거의 탱크처럼 휙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 부대를 뒤로 보낸 다음에 그러면 좌우편에 기병들끼리 또 붙죠? 로마의 기병과 한니발의 기병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결정적으로 기병의 숫자도 로마가 많게 되는데 이 기병이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이 기병이 누구냐? 바로 누미디아 기병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때 데리고 갔던 기병이 이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기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칸나의 전투에서는 한니발의 기병이 로마 기병을 이겼기 때문에 한니발이 칸나에 승리했는데, 자, 이때 자마 전투에서는 이 누미디아 기병이 로마 편에 붙었어요. 왜냐하면 스키피오가 그 사전에 누미디아와 협정을 다시 맺어서 먼저 끌어들인 겁니다. 누미디아 기병을. 그러니까 한니발의 기병은 약해졌고 더 강력한 누미디아 기병이 로마 편에 붙게 된 겁니다. 숫자도 당연히 로마 편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아래 내려옵니다. 보병들은 서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기병들은 스키피오의 기병이 승리를 거두고 패한 한니발의 기병은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럼 오른쪽 가죠.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빨간색 스키피오의 기병이 한니발의 보병의 뒤에서 치게 되죠. 그리고 앞에는 로마 보병이 있고, 중무장 집단 보병의 약점은 측면과 뒷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기병이 긴 창을 들고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당연히 포위하게 된 거죠. 그럼 이 포위된 병사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의 결정적 키가 누미디아 기병이었던 겁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창안한 망치와 모루 전술에서 망치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적의 병사를 죽이고 적의 장수를 죽일 것 같잖아요. 고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협정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배상금을 내도록 하죠. 배상금, 그다음에 초기에 얼마를 내고 그다음에 한 번에 받지도 않아요. 10년 거치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적 장수를 살려줘요. 죽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회전이라고 하는 정정당당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거기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협정문을 맺고 거기서 이제 진편이 배상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갖던 거죠. 그래서 한니발은 몇 년 동안 카르타고에서 일하게 되고요. 행정가로서도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부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되는데요. 훗날 몇 년 후에 로도스라고 하는 섬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한 10살쯤 돼요. 한니발이 10살쯤 많은데요. 두 사람 다 위대한 사람이죠. 스키피오는 로마에서 위대한 장군, 한니발은 카르타고 위대한 장군. 서로 얘기를 나눈 거죠. 스키피오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했더니 한니발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장수는 알렉산드로스요. 그 다음은 에페이루스의 피로스이고 세 번째는 나요. 그랬더니 스키피오 이런 거죠. 아, 당신은 나한테 패한 장수인데 어떻게 당신이 3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로 한 거예요. 만약 내가 당신한테 승리했다면 첫 번째가 나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의 자신감이 대단하죠. 첫 번째는 알렉산드로스, 두 번째는 피로스, 세 번째가 나다. 왜? 자마 전투에서 자네한테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 시칠리아 전체를, 지중해 전체를 가지게 된 로마. 이때는 카르타고는 멸망되지는 않았어요. 도시국가로만 남게 됩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었죠. 동맹국으로 있었는데 한니발과 한창 싸우고 있던 그 당시에 시라쿠사가 로마를 저버리게 됩니다. 로마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동맹국이 있을 필요 없겠다.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가지겠다라고 로마를 저버려요. 그래서 저 시라쿠사가 꼴보기 싫어온 로마는 시라쿠사를 쳐들어가게 되죠. 그 시라쿠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이죠. 고대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인 아르키메데스죠. 그 아르키메데스가 로마군이 이 시라쿠사를 쳐들어왔을 때 로마군을 물리치는 여러 무기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로마 함선 공격용 거울. 딱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함선이 바닷가에 있을 때 그 함선한테 태양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함선이 제대로 싸움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로마 함선 공격용 기중기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르키메데스는 이 시라쿠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로마군은 워낙 강력했습니다. 결국은 시라쿠사는 로마에 저항한 이유로 성벽이 파괴되고요.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로마는 그리스 문명의 화려함을 맛보게 되죠. 시라쿠사의 당시에는요, 도시 곳곳에 온갖 작품들이 있었다 그래요. 인물의 석상, 예술품들이 가득했답니다. 왜냐하면 시라쿠사가 당시에 한 300년 동안 이 서지 중에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라쿠사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아테네가 몰락한 이후에 이 시라쿠사가 최대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당시에 무식했던 로마 군인들이 정말 예술이란 게 무엇인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게 시라쿠사의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르타고는 2차 포니 전쟁이 된 다음에는 무역업도 잃고 농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북아프리카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됐고요. 후대에는 로마시에 밀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기도 하죠. 하지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농업국으로 유지했던 도시가 쉽진 않죠. 로마라고 하는 패권자한테 늘 세금을 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3년 동안 포위된 다음에 기원전 146년이 되면 카르타고도 멸망을 하게 되고요. 도시는 완벽하게 파괴되고 오늘날 만날 수 있는 이 카르타고 유적지는 파괴된 다음에 이 카르타고라는 위치가 워낙 좋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툭 튀어나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어서 로마시가 다 재건을 해가지고 남은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